몇 전에 책갈피 오늘은요.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유대인을 만든 책들입니다. 부제가 유대인 고전 18사. 늘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유대인에 대한 공부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공부를 늘 하려고 그러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부분은 한 반 정도는 상세히 있고 뒷부분은 제가 보고 싶은 책 소개한 부분을 읽었는데 총 18권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애덤 커스입니다. 유대 역사학생이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러면 쉽겠죠? 자, 유태인들을 일컬어서요 책의 민족이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이건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부른 이름이 아니에요. 꾸란에서 이슬람 꾸란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이 책의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스러운 문서나 기록의 형태로 신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다 이겁니다. 유대인을 특징짓는 건 뭐냐? 네 가지 요소를 압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Before Common Era를 그래가지고 BCE를 씁니다. 유대교니까요. Before Christ가 아니에요. Before Common Era인데 기원전 7세기경의 신명기에서부터 20세기의 숄레 말레임에 이르기까지 유대 출신의 모든 저술가나 저작들이 지향하는 주제는 그 종류가 그리 많지 않다. 네 가지가 핵심인데 첫째, 하나님. 둘째, 토라. 셋째, 이스라엘의 땅. 넷째, 유대인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 토라, 약속의 땅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대인. 이 넷이 모든 유대인 저술가나 철학이나 종교나 사상이 지향하는 바라는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뭘 얻었느냐? 유대교 변곡점에 대해서 저는 결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대 민족이 이른바 성경으로 따지면 구약의 시대에 모세의 시대를 전후해서 이제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신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지켜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그래서 우리식으로 AD죠. 70년에 이제 어렵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제 초토화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로 유대교는 어떻게 되나 이겁니다. 전 이 책의 중심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랍비 중심의 유대교로 옮겨갔다. 성전과 희생 제물이 사라진 유대교는 특별히 율법과 기도 그리고 가정과 시나고그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종교가 됐다. 그리고 유대의 율법을 수호하는 랍비들이 제사장들을 대신해도 유대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유대인들의 정신적,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삶에서 일어난 이런 변화는 유대인들을 이끄는 주체가 책으로 바뀌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CE 70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대성전을 잃었다. 서력 기원으로 70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유대민족도 완전히 흩어지고 제사장들은 다 죽었겠죠? 성전은 허물어졌겠죠? 그러면 기존 유대교 중심은 성전 중심, 성전은 꼭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가서 쓸어버리지만, 그렇죠? 이게 무슨 종교냐 이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핵심은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고 제사장 중심이에요. 근데 이게 제사장이 다 죽어버렸어요. 성전은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럼 유대교인들 정체성, 종교적 정체성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랍비들, 가정, 그다음 시나고그, 성전이 흩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변했다는 겁니다. 율법, 기도, 가정, 시나고그에서 예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무드라는 교훈, 토라, 말씀, 기도, 시나고그 그리고 지금까지 제사장들이 유대교를 이끌어왔는데 제사장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랍비들. 이런 경험과 지혜와 유대의 그런 종교적 전통 잘 기억하는 선생님들이 리드해 나가는 거죠. 어쩌면 종교가 민주화되는 겁니다. 종교가 다운스가 되는 거죠. 유대교가. 이런 엄청난 변화를 이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 이 책의 가장 핵심 부분을 꼽으라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231페이지. 이 부분을 읽다가 너무 재밌었어요. 책 읽고 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10군데는 한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 이 부분만 가르쳐줬다면 유대교 중심이 이때를 기점으로 이렇게 변했다. 이것만 가르쳐줬더라면 성전과 제사장 중심에서 랍비와 시나고그와 말씀과 예배, 기도 중심으로 바뀌었다. 너무 재밌는 말이잖아요. 변화도 쉽고. 신명기, 에스더, 그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나중에 로마 황제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된 유대인 출신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장 최근 거 있잖아요. 데오도르 헤르츠
그 유대인인데 우리는 유대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1890년대 오스트리아 빈에 살고 있는 테오도르 헤르첼이라는 무명 작가가 두 권의 책을 써요.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시키자. 거기 가서 자유롭고 번영된 유대 국가를 만들자. 그리고 소설을 통해서 거기에 건설된 유대인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시온주의 운동이거든요. 시온주의.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잖아요. 이 무명 유대인 출신 소설가 상상력이 시온주의 운동이 되고 그게 오늘의 이스라엘이 됩니다. 제가 정말 고맙게 소개한 책이 있잖아요. 약속의 땅 이스라엘. 이 책이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르는데. 그리고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다시 이 책이 생각났습니다. 이 책은 워낙 제가 충격적인 책이라서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원래 이 책 영화로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 영화가 어떻게 된지 궁금합니다만 이 유대인을 만든 책들을 보시고 시오니즘 운동이 현실화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약속 땅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 책과 연결시켜 보신다면 조금 유대인을 만든 책이 간단치는 않습니다만 유대의 역사, 유대의 사상, 유대의 철학, 종교로서의 유대교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두 권의 책 안 읽으신 분이 있으면 꼭 같이 읽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카오스 먼키입니다. 갑자기 카오스입니다. 서버가 늘어선 데이터 센터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막 케이블도 꺾고 서버도 부셔버리고 난장판을 만들어버려요. 그럼 그때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거죠?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일부러 프로세스와 서버를 다운시켜요. 그러한 공격에서 성능 저하 없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실험을 미리 해야 되겠죠. 이를테면 그 자동차 개발하면 뭐 사막에도 보내고 저 북극에도 보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구성 테스트 하는데 아마 그 컴퓨터, 서버 이런 시장에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 양반 정말 재밌어요. 안토니오 가르시아 마르티네즈라는 분인데 2001년 버클리에서 물리학 박사 받았고요. 그 다음에 퀀트 전략가로 이름. 그 다음에 수학을 활용해가지고 실리콘밸리로 옮겨서 대표적인 스타트업을 했고 요즘은요 페이스북 이해관계에 맞서 트위터 고문으로 활약 중이며 샌프란시스코만에 있는 12m 길이의 보트에서 살면서 작가로서의 삶도 이어가고 있다. 미국식 자연인입니다. 그 챕터 시작하기 전에 그 챕터에 어울리는 멋진 문장들 쫙 빨간 글씨로 뽑아놨어요. 그 주제에 적합한 일단 성경이나 옛날 철학이나 명문이나 소설 문장 뽑아내는 탁월한 재주들이 있는데 이 책도 또 그 재주를 정말 남김없이 발휘합니다. 정말 좋은 문장 많아요. 이건 결코 잊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문장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신념이 있는 인간은 바꾸기 어렵다. 반론을 제기하면 그는 회피한다. 사실과 수치를 들이대면 출처를 의심한다.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요점을 파악하지 못한다. 레온 페스팅거의 예언이 빗나갈 때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멋진 문장들 많은데요. 이분이 벤처를 해봤어요. 그리고 죄송한데 미국식 벤처에서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자 극단적으로 얼마나 도둑놈들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책 쭉 보시다가요 정말 재밌는 부분 딱 보고 싶으면요 205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만이라도 보세요. MS의 빌 게이츠 다 알지만 애써 외면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엄마가 시애틀의 유지였다. 그래서 IBM 사장과 뭔가 이 사이를 같이 하고 있었다. 엄마가 소개했다. 엄마 백으로 된 거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저 하버드에 있을 때 미 국방부가 하버드에다 용역을 줬는데 지 친구한테 지의 아이디 그것 가지고 몰래 계속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자기는 들어가자면 자기 친구가 들어가서 그 아이디 가지고 같이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급 컴퓨터가 있는 그 대학교에서 그걸 이용해 자기 사적인 이득을 취해버린 거예요. 이제 착한 일 많이 하니까 다 용서합니다만 여기는 좀 더 노골적으로 씁니다. 그래 빌 게이츠? 유나이티드 웨이츠 핑계에서 엄마가 맨 처음에는 칼달이라는 사람한테 IBM이 갔어. 근데 칼달 아내가 워낙 고집이 세가지고 비밀 유지 협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니까 IBM이 게이츠한테 와서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 그때서야 IBM은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뛰어들어서 만들어 납품을 했어. 이런 겁니다. 나중에 칼달이 깜짝 놀래가지고 했지만 타이밍이 늦었어. 그럼 맨 처음에 그 기술을 가지고 칼달은 어떻게 됐느냐?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져 바에서 향년 52세로 수상한 상황에서 아마도 취객끼리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했어. 발자크 말을 빌립니다. 이 시점에서 이렇다 할 원인이 없는 엄청난 부호 비밀은 제대로 실행되어 잊힌 범죄다. 이렇다 할 원인이 없는 엄청난 부에 담긴 비밀은 제대로 실행되어 잊힌 범죄다. 완벽하게 성공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다음 스티브 잡스 친구 속이잖아. 위즈니악 스티브 위즈니악 속여가지고요 고작 친구한테 350달러만 주고 나머지 보너스랑 지가 다 떼먹었다. 그 다음에 저커버그 원래 남학생 클럽의 아이디어를 훔친 것이다.
단지 계약에 따라 현실화했다. 자커버그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 나머지 자신이 만든 페이스북을 들고 도망쳐버렸다. 결국 페이스북은 그 아이비가 출신들에게 수천만 달러 배상금을 지급했다. 합의 과정에서도 그들은 등쳐먹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게이츠와 잡스와 자커버그를 우러러보지 말자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책은 본인의 경험담이고 날짜까지 쫙 나오는 일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적으로 생각하는 실리콘밸리 벤처기업의 세계가 때로는 인간적인 세계고 때로는 정글의 법칙이고 때로는 수많은 사기와 범죄가 난무하는 세대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당했고 구글의 독점 위험성, 페이스북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쭉 써놓은 겁니다. 이 카오스 먼키는요. 정면으로 들어가서 실리콘밸리와 미국의 벤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제법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저도 맨 처음에 보다가는 피곤해 그러다가 차츰차츰 빠져들었습니다. 차츰차츰 어느 정도 한 100여 페이지만 읽고 나오면 자체 논리로 넘어갑니다. 꼭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벤처를 꿈꾸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리고 미국식 벤처와 기업 생태계를 이야기해서는 꼭 필요한 필독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안토니오 가르시아 마르티네즈, 스페인인가 보죠? 안토니아 가르시아 마르티네즈라는 분이 쓴 카오스 먼키라는 책, 그리고 유대인을 만든 책들, 유대인 고전 18선 두 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